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 방송 싱크텍스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법 중에 법인 대표님께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요. 법인 대표님께 필요한 정도만큼만 제가 쉽고 재밌게 또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 꾸준히 들으시면 법인 대표로서 그 경영에 필요한 기본 세법 상식들입니다. 이러한 텍스 마인드를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부부간 계좌이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매달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아내의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아내는 이렇게 받은 계좌 이체 받은 돈을 자기의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생활비 좀 쓰고 또 적금 또는 어떤 펀드죠. 펀드를 가입하는 식으로 부부의 어떤 공동 경제를 아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또 수익을 거둬들이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계좌 이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계좌 이체가 다 증여세다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수많은 대표님들은 이렇게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어떤 포인트고 과연 법원 판례들이 어떤 포인트를 짚었는지 또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이고요. 경영 컨설턴트 분들과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에게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또는 차명 주식에 대해서 이런 법인 이슈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언론사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가업승계라든지 가지급금, 차명 주식 정리 또는 잉여금 환원에 대해서 법인 대표님들께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죠. 남편의 A은행에서 남편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아내 명의의 B은행 아내 명의 계좌로 단지 이체를 했을 뿐인데 이거를 증여로 보는 게 맞는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계좌이체입니다. 현금 입출 구임이 아니고 계좌이체이고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요. 남편은 전문직 근로소득자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일정 근로급여가 발생을 했을 거고 남편은 이렇게 발생한 급여를 아내의 명의의 아내의 계좌로 이렇게 매월 소득이 발생은 거의 매월 하니까 매월 이렇게 입금을 한 겁니다. 이게 2년 정도 기간 동안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적진 않은 분이시죠. 상당히 잘 버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아마 이동한 경로가 다는 안 보이고 추정이 되는데 잘 버시는 근로소득자 전문직 남편이셨다. 그래서 이 남편이 매달 급여를 받고 이 급여를 아내에게 계좌 이체시켜주고 이 아내는 아내 명의의 계좌로 받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적금이나 또는 펀드에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만기가 됐던 거는 다시 적금을 다시 드시던가 또는 펀드를 다시 재가입하는 형태죠. 우리나라 가정에서 50대 또는 그 이상의 가정에서는 매우 흔한 그런 어떤 모습이죠. 남편이 벌고 아내가 집안을 책임지는 집안의 어떤 지출이라든지 이런 재테크를 책임지는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거래 중에서 이 계좌이체죠. 매월 이렇게 한 계좌이체 각각을 전부 증여로 와버린 겁니다. 아내에게.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런 가정들의 계좌이체가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업주부인 아내분은 그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적금을 가입한다던가 펀드를 가입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전부 증여세를 자기가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실제 국세청이 과세를 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자죠. 이거 소송을 어느 분이 거셨냐면 보통 전문직이면 이분이 거실 수 있는데 납세 의무자이기는 했지만 아내가 청구인으로 겁니다. 분노가 그게 달하신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전업주부가 자기 이름으로 그럼 남편이 벌어온 소득 갖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형성하면 이게 지금 증여라는 판례를 봤더니 우리나라 이 강인하신 우리 아내분들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치열하게 다퉜고 각각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다퉜냐 하면 그러니까 과세를 당연히 당했으니까 납세자가 불복을 합니다. 자, 1심 지방법원에서 납세자가 졌습니다. 한마디로 증여라는 거죠. 자, 2심 고등법원에서 납세자가 졌습니다. 고등법원 판사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 계좌 이체는 증여라고 본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에 그 가정주부 분께서는 더욱더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3심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우선 과연 1심과 2심에서는 왜 이것을 증여로 보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판례 요지인데요. 자, 증여자로 인정된 자 어렵지만 남편입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아내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자체로 증여라고 추정이 된답니다. 이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라고 추정이 되고요. 증여가 아닌 뭐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단 계좌이체 한 거는 증여야. 그러니까 혹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납세자 너가 찾아와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요약이고요. 1심, 2심까지 요약입니다. 점점 화가 나실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아래 세 가지입니다. 근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증여의 정의에 합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되고 있는 법상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증여의 정의. 그렇다면 과연 증여의 정의가 뭐길래 도대체 이걸 증여라고 하는가? 증여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증여세법 아마 2조일 겁니다. 2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이런 거 관계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펜이 조금 두껍네요. 조금 얇게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여기까지 했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정의하겠다. 어디서? 세법에서. 그러므로 위의 계좌 이체는 그 남편의 계좌는 줄었고 아내의 계좌는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증여의 정의에 합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다. 이렇게 봤고요. 자, 또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게 증여라는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가 부부 별산제라 그렇답니다. 부부 별산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각각 재산은 각각의 재산이다. 그래서 각각의 특유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편 특유 재산인 남편 명의 예금이 아내의 특유 재산인 아내의 예금으로 이전했으므로 이것은 누가 봐도 증여의 정의에 타당하고 민법상 별산제인 개념을 봐도 아내의 재산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므로 증여다. 라는 게 두 번째 논 거고요. 세 번째, 금융실명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내 명의의 계좌는 우리나라는 이게 금융실명법이 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계좌에 예금이 올라갔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아내의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형성된 부부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여다라고 판단했고 이 사실이 증여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걸 납세자가 그 근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납세자가. 이거를 1심, 2심까지 판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랑 같이 보셨는데요. 자, 그럼 과연 대표님들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증여의 정의나 부부 별산제, 금융실명법에 따라 비추어 보니 이게 증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그 대표님께서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당황스럽죠. 일단 어떤 증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첫 번째 이런 증거겠죠. 이 아내분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왔으면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생활비에 썼다를 매월 기록해야 되겠죠. 매월. 왜냐면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를 남편이 해줄 거니까 매월 기록해야 하죠. 그럼 이제 500만 원이 남았죠.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생활비 쓰고 500이 예를 들어 남았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은행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이 가정의 재산을 증가시켜야 하죠. 그러면 아내는 어떤 자기의 명의로 이런 펀드나 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어떤 일지 같은 걸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 개인 아내 전업주부 아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거는 아들의 뭐 학자금으로 쓰일 예정인 공유 재산으로 투자되는 것이다. 이거를 매월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 이런 거 정도 생각밖에 안 나죠. 이런 게 있다면 증여가 아닌 걸로 봐줄게. 이 말인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봐서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 아내분, 특히 전업주부이신 아내분들이 화가 날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 재산을 증가한다면 그게 예금이든지 펀드든지 적금이든지 이게 증가했다면 남편이 무조건 증여한 거로 봐서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러워서 전업주부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또 여성 파워가 센데. 자, 이걸 이제 2심 고등법원 판사까지 이렇게 봐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과세가 되니까 대다수 이제 2심 정도 가면은 그 납세자분들께서 포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 소송 거신 분이 이 아내분이세요. 아내분께서 너무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이건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설명드린 걸로 판례가 굳어지게 된다면 고등법원까지 굳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업주부의 외벌이 남편이 있고 이 아내분께서 가정을 경제를 운용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가정 구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수십만 가구들이 전부 증여세를 납부해야겠죠. 이 상황이 이제 과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자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논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이야기는 제가 2편에서 자세하고 또 쉽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호 세무사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구독과 그다음 좋아요 버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